어떻습니까? 별로? 뭐든지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것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도전이죠. 뭐 해보고 싶었던 욕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곡을 내면서 이 곡만큼 연습을 많이 한 곡은 아마 없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앨범으로서는 아마 마지막에 약간 미쳐가지고 그래서 21일까지 낼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전 세대가 그야말로 기대하고도 주목했던 조용필의 새 앨범이요.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뮤영 평론가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어제 기자회견 사회도 보셨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어떠셨어요? 현장 분위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오랜만에 많이 떨린 자리였었고요. 네. 기자분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60여 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그래요? 있고 뭐 네. 현장 생중계 카메라도 있었고 뭐 굉장히 열띤 분위기였었죠. 네. 근데 이게 무려 20집입니다. 정규 앨범으로 20집. 그리고 조용필로서는 56년간의 음악을 해온 건데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라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본인도 얘기를 좀 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박바라고 하죠.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 아이고. 예. 그래서 다른 거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 이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늘 하는 게 이제 음악 듣고 새로 나온 음악 찾아 듣고 요즘 음악 찾아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또 듣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런 계속해서 탐구하고 해보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그걸 앨범을 만들어 보고 이제 이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조용필 씨랑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네. 특별하게 뭔가 나누신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주실 만한 뭐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20집 앨범을 앞두고요. 사실 이제 그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신데 네. 이 그래도 돼라는 타이틀곡 네. 뮤직비디오를 최종본 시사를 이제 조용필 씨랑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조용필 씨가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셨고 저랑 나란히 지난주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며칠 안 됐죠. 같이 보셨군요. 네, 같이 자 나왔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고 딱 봤는데 이제 좀 뭉클한 내용입니다. 드라마틱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눈시울이 이제 좀 젖어들더라고요. 눈물이 네. 좀 그렁그렁해져서 이거를 좀 참으면서 근데 문득 조용필의 표정, 지금 표정은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돌려서 조용필 씨를 딱 봤더니 근데 그 마지막에 우할 때 음향이 좀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이성적이시죠. 네, 그래서 이분 T인가? 약간 요즘 말로 T, MBTI T인가? 예, 네. 공감 잘 못하는 스타일인가? 이랬는데 이제 역시 아무래도 제작자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네. 제일 거슬리는 특히나 저희들은 이제 영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영상을 위주로 보지만 영상을 보면서도 음향의 미세한 차이 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어낸 다음에 그 뒤에야 이런 부분이 참 공감이 갔고 감성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역시나 음악, 음향 여기에 좀 미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기는 했지만요. 뭐 이미 완성형이다, 불멸의 가왕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 붙지만서도 본인이 한 번도 본인 곡에 만족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어때요? 어제도 잠깐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도 돼라는 곡을 같이 듣고 나서 그냥 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한심하죠 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한 곡 녹음할 때 수십 번 다시 하고 아예 갈아치우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는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하고 네. 그냥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그냥 사석에서 얘기를 나눌 때 나는 내 목소리가 싫다 이런 그래요? 얘기도 했었어요. 그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음성이라는 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색으로 낼 수 있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네. 음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음색이 싫을 때가 많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들은 그 음색이 좋아서 조용필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창법도 있고 음악도 좋지만 그런데 나는 내 목소리가 싫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인 것 같으면서도 욕심이 많으신.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음악도 네. 저 음악도 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는 여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지금의 살아있는 전설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덕 평론가님께 여쭤보면 네. 조용필의 이런 음악에 대한 열정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정확한 이제 어떤 시작점을 잡기는 어려운데 예.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음악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여섯 살 때부터 사실은 먼저 접한 건 이제 하모니카였다고 하는데. 하모니카요? 예. 근데 이제 뭐 하모니카를 연주하던 시절에는 내가 뭐 프로 뮤지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었겠죠. 이제 네. 어떤 음악을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학창 시절에 기타라는 악기를 접하면서 사실 우리가 조용필 하면 가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가수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정작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어떤 입문이랄까 음악을 반하게 된 계기는 그 특유의 기타 사운드, 그 까랑까랑하면서 까칠까칠한 그 기타 사운드였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기타 사운드라는 거는 당대 팝 음악의 기타 사운드였었고 뭐 몇 번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 애니멀스의 음악, 또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이라는 곡에서의 그 기타 사운드를 듣고 이게 내 길이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조용필 씨가 뭐 다른 어린 시절을 뭐 불우하거나 혹은 뭐 가난하게 보내서 음악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뮤지션들도 있는데 네. 사실 조용필 선생님은 집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에 대한 본인의 갖고 있는 음악적인 열정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집안에 쉽게 말해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심했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집을 나와서 본인만의 음악을 하기로 뭐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출한 이후로 한 뭐 10년은 좀 안 됩니다만 그 야인 생활을 합니다. 뭐 아마추어 뮤지션으로서 이런저런 업소에서 공연도 하고 뭐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현미 선생님이나 뭐 패티김 선생님을 미팔군 세대라고 하는데 네. 이 미팔군 세대 사실은 막내격이에요. 조용필 선생님이. 예. 그래서 미팔군에서도 연주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불후의 히트곡인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 가수로서의 인지도를 이제 얻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가출을 감행하기까지 쭉 성장 과정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패기로 가출을 감행하면서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건데 이쯤에서 임상훈 평론가님이 퀴즈 하나 준비해 주셨죠? 네.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무명 시절 조용필은 뺨을 맞고 이 노래를 불렀다. 뺨을 맞고 불렀다.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뭔가 당시에 금지곡을 불렀나요? 한번 맞춰보시죠. 혹시 평론가님들. 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뺨을 맞고 한강에 눈을 흘겼다? 한강에 눈을 흘겼다.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이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트로트를 부르면 그렇게 혼났었는데.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그 그렇죠. 노래네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왜 뺨을 맞은 거죠? 이게 이제 좀 전에 그 김영대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조용필 씨가 데뷔할 때 미팔군 부대에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무명 가수고 가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초창기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밤업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네. 유명 가수들이 가끔 지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못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속어로 땜빵 가수라고 이제 네. 부르는데 조용필 씨가 이제 무명 시절에 그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부산의 한 그 나이트클럽 업소에서 당시 유명 가수 한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타로 노래를 불러라. 그 노래가 뭐냐면 바다가 육지라면 아는 분들 아마 많이실 겁니다. 네. 바다가 육지라면 네.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조용필 씨가 그때 내 노래 하겠다 이랬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이 주먹으로 한 방을 갈긴 거예요. 네. 당시 이제 연예부장이라고 하면은 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주먹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나 평론가님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부르겠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때 조용필 씨 반응 뭐였을까요? 반대쪽 뺨을 내밉니다. 아 그래요? 이쪽도 치라고. 그러면서 기에서 이제 눌러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노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근데 김 평론가님 이 노래가 네. 사실 가왕 조용필의 탄생을 알린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린 곡이기도 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 본인 혼자만 이 노래를 3번인가를 녹음을 합니다. 네. 처음에가 72년에 한 번 녹음을 하고 76년에 한 번을 녹음하고 80년에 녹음해요. 네. 근데 처음에 이 노래를 내놨을 때는 이제 트로트에 가까운 음악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랄한 편곡을 했었고 마침내 이제 80년에 솔로 독집을 내놨을 때는 네. 1집을 내놨을 때는 이게 굉장히 또 락 스타일로 편곡을 해요. 근데 이 노래가 재밌는 사연이 있는 게 이제 원래 조용필 씨 곡은 아니었었고 원래는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작곡이 됐다가 실제로는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노래로 발표가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충무시의 지원을 받아보려고 이제 그 작곡가가 그렇게 머리를 쓴 건데 그래서 네. 돌아와요 충무항해로 됐었다가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네. 사실 이제 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원곡 가수가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김트리오에게 옵니다, 이 곡이. 네. 그래서 결국은 조용필 씨가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굉장한 히트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 노래로 결국 이제 무명의 서름을 벗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은퇴 쇼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은퇴 사실은 쇼라기보다는 이제 대마초 파동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네. 연예계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조용필은 잊히는가 싶었습니다만은 네. 다시 80년에 이제 그 단발머리 포함한 여러 곡들이 담긴 다시 1집이에요. 그걸 내놓으면서 이제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때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미국 공연인가를 갔다 왔는데 네. 이게 막 난리가 나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놀랐다. 사실은 그냥 그래요? 예. 본인은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길을 가려고 락커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국민 가수가 돼버려서 본인도 적잖이 당황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돌파구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희망이 많이 없었죠.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초부터 이미 히트의 조짐이 있었고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76년, 78년 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을 이 대마초 파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 은퇴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작 데뷔를 한참 뒤인 1980년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이제 우리 이미훈 평론가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용필 씨는 본인의 목소리에 대한 완벽한 그런 만족이 없었어요. 네. 항상 이제 어떤 본인이 존경하는 팝 음악 가수라든지 락커들의 목소리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어떤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고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한오백년이라고 하는 우리 민요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리고 이 국악적인 창법이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의 어떤 약점, 그런 단점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악을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득음이라고 하죠. 뭐 피를 토하기도 하고 네. 뭐 소금을 먹어가면서 목에 그 온도를 또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80년대 이후로 우리가 조용필을 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조용필의 어떻게 보면 깨끗하면서도 탁성과 네. 그런 깨끗한 목소리의 중간에 절묘한 배합을 이 시기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시련이라고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실현을 통해서 득음을 했고 또 이 득음을 한 게 지금의 창법이 완성이 된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건데 예. 그럼 이후에는 어떤 음악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듣고 오시죠.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바보처럼 텅빈 가슴을 그리움으로 가득 채우고 보이지 않는 그대 마음에 허허 스승짓네 꼬리 그냥 언제나 수군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니까
네, 임평론가님. 네. 조용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장르를 넘나드는 탁월한 음악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결국 다시 가수 활동을 하게 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국민 가수의 반열에 흐른 뒤에 사실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제 TV 출연이라든지 네. 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만 했었고 또 10대 가수 뭐 가요제 이런 데 출연해서 뭐 가수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영예는 좋았지만은 본인이 사실 원했던 거는 언더그라운드 가수, 락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음악적인 갈증이 항상 있었죠. 네. 탐구심이 항상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장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락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아시아의 젊은이여라고 하는 아시아의 불꽃이라든지 뭐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곡들도 있고 락적인 곡들을 굉장히 기반으로 많이 가지고 가면서도 조금 전에 보셨듯이 드보르자크 교향곡을 또 활용한 또 어떤 클래식적인 것과 오페라 극음악적인 이런 18집 앨범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뭐 재즈, 팝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 건드리고 지나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18집이 이제 극음악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앨범이었는데 그러니까 19집 마운셀로가 나오기 전 앨범이었어요. 이런 것에서 좀 보이는 것은 연출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깔려져 있는 가요계의 판 또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연출하는 음악이 중심에 있는 어떤 콘서트 또는 극음악에 대한 그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항상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대형 콘서트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실험적 시도를 계속해온 조용필 씨 요즘에는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조용필은 땡땡땡 중독이다. 땡땡땡 예. 중독이다. 세 글자입니다. 뭐에 중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조용필은 바운스 중독이다? 바운스. 바운스. 그 세 글자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김 평론가님 알고 계십니까? 초콜릿 뭐 이런 거 초콜릿 중독이다. 음식 쪽이 또 생각이 나는데. 단 걸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새 여기 의외죠. 중독되신 분들 많습니다. 예. 네. 그 좀 전에도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만은 조용필 씨 뭐 음악 빼면은 다른 생활은 없다 거의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튜브다 의외다. 유튜브로 뭐를 할까요? 유튜브는 하나의 이제 수단인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대를 어울러서 모든 그 장르의 음악들을 다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국내의 뭐 젊은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최근에는 얼터너티브 락이라든가 이런 음악, 그러니까는 트로트부터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최근에 뭐 노르웨이 출신의 DJ 앨런 워커와 코드가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나이를 뛰어넘는 네. 그런 활동. 이게 이 도구로서 이제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방탄소년단, 뭐 엑소 다 잘 찾아 듣는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셨죠. 김평론가님, 그런데 20집까지 굉장히 많은 앨범을 냈지만 그중에서 특별하게 명반으로 꼽히는 게 13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조용필 씨 음악은 네. 흔히 이제 그 홀수 음반, 짝수 음반이 있어요. 이제 그래요? 홀수 음반은 서구적인 사운드를 이제 추구하면서 세련된 음악을 좀 추구를 하고 네. 짝수 음반은 한국적이면서도 가요 감성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이제 그렇군요. 섞어서 발매를 하셨는데 이제 때는 88년이죠. 네.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방 국가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 나라라는 어떤 글로벌리즘에 대한 의식이 싹트던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때마침 그때 우리 조용필 씨가 10집 음반, 그때 서울이라는 곡이었는데 양인자 작사가가 이제 우리도 파리나 뉴욕처럼 네. 한국을 상징하는 사랑 노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서울이었는데 그렇군요. 이 음악은 음악도 좋지만 그 딱 음악이 시작했을 때 들리는 그 사운드의 세련미와 네. 선구성들이 당대 뮤지션들, 팬들보다도 오히려 뮤지션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던 음반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조용필 씨가 아까 우리 이민평론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계적인 음악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걸 따라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음악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지만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 나가서 해외 레코딩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음반이 지금 뭐 자막에도 있지만 13집 음반이에요.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작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마이클 랜도라든지 존 로빈슨이라든지 이런 그 당대 마돈나나 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네. 연주했었던 최고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션맨들을 기용을 해서 본인의 음악과 서구적인 사운드가 만났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를 실험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노래로 잘 저도 참 알려진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예, 명반 13집이 나왔고요. 이 음반은 지금까지도 한국 대중음악의 굉장히 대표적인 명반으로 꼽히고 수많은 아티스트들, 특히 이승환, 뭐 이승철,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의 등 이런 아티스트들을 해외 레코딩으로 이끈 한국 대중음악의 사운드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인 음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용필은 이 대중한테 이 음악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라는 거를 최초로 네.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출, 음악을 어떻게 연출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또 관심이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많았었거든요. 지금 배우 화면에 김혜수 씨가 나오듯이 나오네요. 배우 김혜수 씨 굉장히 어린 시절 모습인데 85년도에 나왔던 허공이라는 여러분들 네. 다 좋아하시는 이제 명곡이죠. 뮤직비디오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드라마 형식의 그 조용필 씨가 직접 지금 나옵니다. 네, 클로즈업 나오죠. 네, 저 얼굴로 출연을 했습니다.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으로 너무 해맑네요. 네, 저렇게 나와서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라는 게 사실은 90년대부터 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장르거든요. 특히나 이른바 세기말이라고 하는 조성모 씨 아닙니까? 조성모 씨라든지 SG 워너비. 네, 그냥 헤어지는 얘기인데 갑자기 막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막 전쟁하면서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구적인 저런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용필 하면은 뭐 음악, 뮤직비디오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팬덤 아니겠습니까? 네.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관련해서 퀴즈가 하나 준비 또 되어 있으시죠? 네,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네. 이 오빠 부대는 조용필과 함께 땡땡을 찍었다. 땡땡을 찍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죠. 아, 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으세요? 네. 뭘까요? 셀카를 찍었다. 셀카를 찍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광고를 찍었다. 광고를 찍었다. 광고를 찍었는데 당시에 유명 음료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광고 사상 최초로 당시 모델료가 1억 원에 해당하는 그 광고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네. 광고를 찍기 위해서 팬클럽 6,000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1분짜리 TV 광고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당시 회사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컸다 그래요. 이 정도로 찍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말 유명했었죠. 젊음의 갈증은 이것으로 풀자.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네. 이 매출 증가로 당연히 이어졌죠. 광고 효과로 1985년에 53억 원에 있었던 매출이 바로 900억 원으로 아주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88년도에 이르면 광고액이 1,400억 원까지 뜨는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냈던 그 광고계에서도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일화인 것이죠. 이렇게 조용필은 뭐 기존 오빠 부대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젊은 세대의 팬까지 지금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년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노래 바운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바운스는 사실 올 봄에 4월이죠. 그냥 내놔봤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이걸 뭐 타이틀로 뭐 이렇게 한다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냥 선공개로 그냥 띄워봤어요. 근데 이렇게 난리칠지 누가 알았어요. 특히 애들이 정말 그 영상 나오는데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보고 형님이래.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
네, 오늘 가왕 조용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더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되는지 앞서 나온 퀴즈를 맞춰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조용필은 땡땡땡 중독이다. 오늘 퀴즈를 내주신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유튜브. 네, 유튜브 중독이다. 네, 정답을 맞춰주셔서 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가왕 조용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